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초대 손님은 성상현 부장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5년 1월 1일부로 네. 과장이 아닌 부부장으로 네. 승진하시는 거죠. 아, 네네네. 운이 좋게 이번에 좀 회사에서도 잘 봐주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승진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승진 기념으로 오늘 한번 포문을 열어볼 텐데요. 워낙 또 패드 인사이트라는 책도 내주시고 아, 네네. 그리고 뭐 금융투자실에서 지금 일하시고 네, 맞습니다. 채권 분석 또 미국 주식 분석 네, 이렇게 한 14년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달려오셨으니까 우리가 궁금해하시는 그 거시경제 현상 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채널 출연하셨으니까 네. 인사를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성상현 과장으로 오신 유명한 네. 성상현입니다. 일단 저는 중소기업중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금융투자실에서 해외 주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경력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채권 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거시경제 기반으로 금리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토대로 지금 주식을 운용을 하고 있지만 매크로가 이렇게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좀 고민을 해봤고 그거를 투자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관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일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팬인데요. 마찬가지. 뭐 FMC나 이런 것들 분석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에도 잘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구독자님이십니다. 네, 더 특별 대우를 해드려야 될 것 잘 같은데요. 봐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네. 저는 이제 중기중앙회와 뭐 관계된 뭐 일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떤 기관이다.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중소기업 중앙에는 저희가 정경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경련들은 이제 대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제단체고요. 중소기업 중앙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경제단체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의 현안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같이 우리가 이런 힘든 점이 있다라는 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경제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뭐 중기중앙회 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네, 같은 네. 역할을 해준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토론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금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아마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하고 뭐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금리라는 이 대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또 패드 인사이트라는 이 책을 내신 저자이시니까 네. 당연히 이제 금리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사전적 정의를 여쭙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각하실 네네네. 시간을 드린다면 네. 저는 금리란 중력이다. 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금리는 여기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먼지의 개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어떻게 미치는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는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네.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네.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금리란 무엇이다. 저는 일단 뭐 투자의 관점과 네. 지금 뭐 이런 관점으로 좀 한번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는 결정되는 구조 자체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성장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일단 금리라는 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연준은 기준금리라는 걸 토대로 그거를 조절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금리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때 나올 수 있겠지만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그냥 돈을 찍어내는 방식, 현금. 또 다른 하나는 채권을 찍어내는 방식.
돈을 찍어내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정부가 돈을 찍어서 그냥 민간으로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민간들은 그 돈을 받아서 그냥 무이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 국채나 정부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찍어서 조달한 자금을 채권을 토대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채권을 산 사람들은 정부의 채권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좋냐 안 좋냐를 판단을 할 때 그동안은 사람들의 생각이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의 고금리가 그 고금리에 투자한 채권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힘들 수 있어도 민간은 그걸 투자한 민간은 지금 고금리 이자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가장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무이자였는데 네. 이자를 채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비가 지금 유지가 될 수 있고 현재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게 금리가 너무 높다가 뭐가 뻥 터져버리면 그게 위기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부는 계속 고금리를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미국 경제가 미국 민간에게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과연 안 좋은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고 미국의 고금리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채권자, 채무자 이런 관계인데 정부라는 채무자가 민간에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이자 금리를 지급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네. 저는 일단 뭐 금리의 관점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유동성 공급 장치다 이 뜻이네요. 네. 예. 이자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좋죠. 하나의 네. 뭐 돈 조달하는 방식이다. 네.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 성상현 부부장님이 이제 작가적 감성은 좀 약하시다. 역시 내용이 좀 이게 사전적 정의에 입각한 네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전적 정의에 입각한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기에 앞서 조금 몸풀기로 네. 이렇게 무딘 질문을 드려본 건데 굉장히 FM스러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대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중기중앙회에서 이제 회원사죠. 중소기업 대표님도 많이 뵙고, 네. 그리고 뭐 대기업 대표님들도 많이 뵙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25년에 대공황 온다. 또 미국발 경제 위기 온다. 네. 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네. 그래서 첫 질문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얘기를 할 테니까. 미국 경제 대공황 옵니까? 경제 위기 옵니까? 대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전스러운 질문이에요. 이게 대공황이든 경제 위기든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와야지 나오는 결과거든요. 네. 저는 2022년에도 네. 그렇게 대공황 경제 위기를 전망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국이 맞아요. 금리를 올릴 때. 2023년에도 똑같았고요. 사실 올해도 연초만 해도 미국이 1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 뷰들 있잖아요. 전망들. 예. 그게 꽤 많았어요. 네네. 연준의 모델마저도 1년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확률이 60%까지 거의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위기를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게 좀 다시 확률이 좀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2026년에도 사실 페드에서 9월달 FOMC만 해도 내년에 금리를 4번 인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달에 FOMC 보면 내년에 2번 인하할 수가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경제 위기를 그리고 경기 침체를 전망했던 연준과 경제학자들의 전망들이 지금 계속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 내년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저는 경기가 너무 호황이 돼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중단을 하고 다시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주식시장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의 연착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그리고 대공황 같은 그런 경제 위기 가능성은 제가 보는 현재 지표로상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게 뭐 트럼프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게 올 수 있을 거라라고 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실제로 경제 위기로 빠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뭐 아마 출연하셔서 놀라실 수도 있지만 왜 질문지에 없는 질문들이 그러니까 지금 금리부터 해가지고 네. 이 질문지는요 제가 안 만들어요. 저 질문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는 거고 저는 계속 혹독하게 제가 궁금한 거 질문 네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본질적인 질문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미국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대공황 올 거라고 많이들 우려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재밌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저도 토론자로서 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채권을 운용을 오래 해봤지만 채권을 사야 되는 시기는 경제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되거나 하는 시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분석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 사야 될까? 그렇죠. 그게 기준금리를 올렸고 예.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고 이런 모든 지표들이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로 이어지기 전에 나오는 사이클들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뭐 2년 가까이 올리면서 네. 장단기 스프레드도 역전이 되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단기 스프레드도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이클들을 그냥 그래프로 그려보면 예. 대부분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인하를 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를 보면 다 경기가 둔화됐고 경기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지금 저희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과거에는 침체가 빠졌을 때 나왔던 그런 사이클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거를 왈가왈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린 선후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경기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었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는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번에도 맞을까 안 맞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연역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그때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대출이 막 확장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네.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신용이 막 팽창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뻥 터집니다. 대출에서 뭔가 민간 대출이 뭔가 하나 뻥 터집니다. 그게 부동산 대출이 됐던 기업 대출이 됐던. 그러면서 연준이 부랴부랴 금리를 확 내리면서 금리를 내리니까 역전되었던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우리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이클 보면 연준이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은행의 신용대출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은행들이 보통 대출을 하려면 니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금도 엄청 받고 그걸로 대출을 막 풀어주고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신용이 팽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게 뻥 터지려면 민간에서 뭔가 뻥 터져야 되는데 지금 민간의 재무 건전성은 기업들이든 개인들이든 엄청 좋은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연준은 이제 우리는 물가를 좀 어느 정도 안정화 잡았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요. 9월부터 2024년 9월부터 그리고 와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었던 게 지금 정상화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그냥 스프레드 정상화, 기준금리 인하 그것만 같은 거지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재무 건전성은 다르다는 거죠. 단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럼 정부가 뻥 터지냐 안 터지냐 우리는 사실 그것만 잘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터져야 지금 말씀하신 대공황,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미국 정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채가 이렇게 많더라도.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처음 제 채널 오신 분들은 이제 사회자가 왜 이야기를 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저는 이제 사회자가 아니라 토론자로서 네네. 말씀을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를 상정하고 혹은 다른 거죠. 경제 위기나 대공황을 상정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거고 그게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이든 정부의 의사결정이든 네. 가계의 투자적인 의사결정이든 상정하고 하는 것과 아니다 이런 시나리오다라고 상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 나누는 나머지 주제들도 이와 연관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드리면 일단 저는요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경기 사이클을 보면 너무나 네. 잘 아시잖아요.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경기 사이클에서 보통 이렇게 중간선을 딱 그으면 이걸 소위 잠재 성장률로 보시면 돼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 있을 때 그 잠재 성장률보다 올라가는 구간 이게 소위 이게 익스펜션 확장기고요. 네. 이게 컨트랙션 이렇게 하강기가 있어요. 하강기 때 그 정점에서 내려오는 걸 리세스 소위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아예 채 밑도는 구간을 우리는 소위 디프레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경기 사이클상 확장 국면일 때도 있고 하강 국면일 때도 있는 건데 그건 맞아요. 모든 국가가 모든 기업이 모든 가게가 우리 성상현 부부장님의 뭐 인지도도 확장 국면일 때도 있고 계속 확장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정체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하강 국면일 때를 가리킵니다. 네. 근데 경제 위기는요. 이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이클로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그 시스템적 리스크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완전히 다른 건데 맞아요. 많이들 경기 침체를 놓고 경제 위기라고 착각하는 거고 심지어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죄송스럽지만 전문가들마저 그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많은 독자분들께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의를 잘못 전달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근데 경제 위기는 약간 이런 겁니다. 이 벽에 뱅크데믹 현상처럼 뭐가 막 쓰러져요. 쓰러져서 실제 제가 만약에 그것에 깔려요. 이건 경제 위기죠. 근데 쓰러지는데 어떻게 됐든 뭐를 가지고서라도 그걸 쓰러지는 것을 막아내요. 그거는 그냥 침체죠. 경제 위기랑 경제 위기는 다르죠.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전문가들이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잘못 전달된 그런 현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 위기, 대공황에 민감해 계실까를 놓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되면 그걸로 계속 토론하거든요. 저도 25년 경제전망서에서 미국을 이제 미국 나홀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이걸 굳이 좀 적합한 언어로 바꾸면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만 나홀로 오히려 성장세가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 그 의견에 더 강한 동조를 받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왜 미국은 지지 않는 걸까요?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부채가 좀 문제일 수 있겠는데 그거마저 터지지 않고 미국 경제가 계속 온전하게 견조하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 일단 뭐 제가 그러면 정부 부채를 바라보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 정부 부채 규모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부 부채가 예를 들어 지금 36조 달러거든요. 미국 정부 부채 찍어놓은 게. 네. 그 규모가 36조 달러든 뭐 10조 달러든 19조 달러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GDP 대비해서 지금 정부 부채 규모가 얼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냐 지속 불가능하냐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DP 대비해서 미국 정부 부채 규모는 거의 120%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으로 봐도 현재 상황은 높은 수준을 맞아요. 근데 이게 지속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따질 때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금 미국의 부채 정부 부채 이자율이 지금 미국의 성장률보다 높으냐 낮으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모든 방송을 나갈 때마다 미국의 성장이 지금 죽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미국의 성장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적절한 인플레이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려면 네. 실질 성장만으로는 올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정부 부채는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규모는 지금 35조 달러에서 절대 저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베센트든 트럼프든 우리 정부 지출 효율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덜 쓰겠다 더 쓰겠다라는 개념이지 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봅니다. 네. 대신 이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려면 미국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5년도 그 미국의 성장을 보면 네. 대충 한 5% 정도 나와요. 근데 미국 사실 이렇게 나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도도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느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네. 판단하는 게 미국 정부 부채가 망가지느냐, 지속 가능하냐를 결정하는 키 포인트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저는 내년도 미국의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걸로 보고요. 그러면 24년 이- 성장률보다 아니면 25년 전망치보다 2024년보다 24년 성장률 네, 전망치보다 지금 어찌됐건 2025년은 4년보다 낮아질 걸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좀 둔화될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IMF 전망치로 기준한다면 네, 25년 성장률 전망치가 2.6% 네, 그리고 25년 전망치가 2.2% 네. 현재로서는. 네. 근데 2.6%에서 2.2%로 다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게 아니라 2.6% 이상으로 더 네. 성장 도약한다. 네. 이 뜻이죠? 네. 네. 물론 인플레이션도 좀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지금보다. 네. 그러니까 명목 성장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성장과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그게 성장을 더 많이 자극을 하냐 물가를 더 많이 자극을 하냐 그게 이제 내년에 키포인트가 될 건데 네. 저는 물가를 볼 때 항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항상 그 물가는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히 전제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항상 성장이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물가 혼자서 막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에 대한 전망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성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게 물가를 자극할 거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우리가 2022년도에 봤던 그 물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그거 보시면 대부분 공급망이 막혀서 생겼던 경우가 일정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1970년도에 돌려가지고 야, 이번에 또 2차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2차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요즘에 꽤 나오거든요. 네. 물론 물가가 좀 지금보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전망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2022년도와 비슷한 그리고 1970년도와 비슷한 2차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려면 또 그런 공급망 차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제가 사실 제일 인플레이션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금 글로벌 공급망 그 GSCPI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안 생기고 있느냐를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내년에 미국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우리 부부장님 뵙고 네. 이 대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구독자님이셔서 그런가. 그래서 공감의 토론이 더 진행될 것 네네.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 드려볼게요. 22년에 그러니까 6, 7월 정도에 미국 6월 물가 상승률이 CPI 기준으로 9.1%, 네, 맞아요. 그리고 PCE 기준으로는 6.3%.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고, 근데 그 인플레가 야기된 이유를 혹자는 코로나19 때 유동성을 너무나 풀어서 금리를 너무나 제로 금리로 내려서라고만 상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 먼저 말씀 주셨던 것처럼 22년에 인플레가 야기된 것은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다면 수요발 인플레이션이어야 돼요. 근데 22년에 보면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튀었거든요. 전쟁 이후에, 러우 전쟁 이후에. 맞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원유, 그런 에너지 가격, 또 식료품 원자재 가격, 철, 비철 금속과 같은 자원 가격, 이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게 반영된 인플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발인 거예요. 맞아요. 수요발이 아니라.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따른 20년, 21년 동안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한 것에 따른 인플레라고만 한다면 수요발이어야 돼요. 근데 22년에 찾아온 것은 공급발이 더 강하다.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렸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부장님 입장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그래서 전 GSCPI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서 보면 GSCPI라고 하는 지수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 네네. 그 옆에 그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 CPI 지수입니다. 저 혹시 GS가 광석 글로벌 GS. 글로벌 예. 글로벌 서플라이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예. 그 저걸 보면 구독자분들 떠나시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저도 그렇게 경제학을 배웠고 네. 제가 경제학과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게 경제학을 공부할 때 배웠고 뭐 교수님도 그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네, 당연히. 우리는 과거 50년 동안 1970년대 이후에 항상 그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화폐 수량설 네.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음,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음. 돈이 떨어지면 또 돈을 화폐를 덜 발행하면 네. 인플레이션 줄어들 수 있다. 네. 화폐를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자극이 되니까 네. 그걸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려서 실업률도 좀 올리고 뭐 수요를 좀 떨어뜨리면 다시 이거는 좀 둔화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냥 경제학 이론이에요. 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하나밖에 안 팔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갑니다. 모두가 그걸 사고 싶어 하니까. 그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라고 하면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겠죠. 그런데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돈을 많이 푸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돈을 실질적으로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많이 풀었지만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 왔나요? 안 왔잖아요. 그때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왔고 지금은 그때는 안 왔고 지금은 온다라고 하면 사실 화폐 수량설에 근거를 하면 그게 100%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 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자체가 꽉 막혔고 그때 당시에 보면 저도 그때 막 차 살까 말까 고민했던 시기인데 신차보다 중고차 더 비쌌어요. 신차가 만들어지려면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차를 한 대 만들려고 하면 그 부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다 제품으로 못 사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품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신차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중고차의 사람들은 그 돈을 소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고 그게 일반 뭐 차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스크도 사실 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안 파니까 원래 뭐 1,000원이면 살 수 있던 걸 그때 막 몇만 원씩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못 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급망이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돈은 있었고 사람들이 돈을 풀어줬으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풀어주면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생기기 마련이에요. 원래 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채권이 다 그쪽으로 돈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좀 웃긴 게 자산 인플레이션이 낙수 효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네.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인플레이션 바로 오지 않거든요. 주식 한 사람들은 계속 주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사는 사람은 부동산 계속 하고 있고요. 자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물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게 자산 인플레이션과 뭐 성장과 이런 모든 관점이 영향이 되면서 미치는 거지. 이게 2020년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인플레이션 상승 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거는 철저하게 저는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고 자산 인플레이션이든 뭐 돈을 많이 풀어서 생겼던 화폐 수량성 관점에서는 뭐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있었으면 연준이 9.1% 그 인플레이션이 9.1% 가고 연준이 막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주신 의견 너무나 좋고요. 저도 역시 토론자로서 네, 네. 첨언을 좀 드린다면 너무나 유명했던 그 격돌했던 토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고 네. 그래서 22년을 앞두고 2차 인플레가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경제학 대가인 크루그먼과 래리 서머스 두 교수님이 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장이죠. 거장 대 거장으로. 근데 그 당시에 한 분은 인플레 온다. 한 분은 안 온다. 근데 결국은 인플레 왔으니까 이 사람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안 온다고 주장한 사람이 틀렸다. 또 이분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가 온다고 주장한 근거에 전쟁이 없었어요. 22년에 전쟁이 오니까 공급망 대란이 오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서 그래서 인플레가 온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20년, 21년 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래서 인플레 온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안 온다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은 틀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인플레가 온 것이지 그 주장의 근거를 들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리는데 말씀 주셨던 그 근거들도 굉장히 강하고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린다면 41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던 건데 그럼 41년 전에는 어떤 인플레였냐? 오일 쇼크에 따른 인플레예요. 역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게 반영된 물가가 초인플레이션이었던 거고 41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확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때도 대대적인 양적 완화의 시대가 왔었고 저도 그때 기억하는데 학생들한테 이 미국 경제론 강의를 하는데 quantitative is 1, 2, 3 어마어마하게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인플레를 야기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이제 부부장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는 양적 완화 혹은 금리 인하를 수도꼭지를 이렇게 튼다고 비유를 해요. 물을 트는 거예요. 네. 다만 이 물을 트는 것은 목적은 뭘까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예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앞에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컵이 두 개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트는 이유는 사실 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물이 다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틀죠. 근데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초래돼요. 이 물을 틀었는데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이 낮은 금리네 신규 투자해야지. 그래서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소비가 회복되고 선순환을 일으키네. 여기에 물이 쏟아지길 바란 마음으로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근데 물이 이쪽으로 많이 더 들어가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그리고 그냥 인플레 효과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도 해석을 합니다. 아, 예. 그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장님을 뵈서 재밌고 반갑습니다. 구독자라서 그런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는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들으시라. 네. 그래서 저랑 전혀 상충되는 분들도 초대를 해서 예를 들면 미국 파국 온다. 금융위기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오셔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다만 어떤 근거인지를 좀 여쭙고 저는 이런 근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토론의 과정에서 갖가지 그 이유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논리가 이제 탄탄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예, 저는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채널이 아니다. 예, 예, 저도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채널이다.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주신 의견도 다 귀중합니다. 각각의 다른 상충되는 의견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미국 대공황 오는가? 미국발 대공황은 아니라 오히려 미국발 대호황 온다에 가깝다. 대호황. 네, 굳이 따지면 네. 대공황이 아니라 대호황. 대호황. 갑자기 저 대호황까지는 예, 아니지만 예,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미국 정부 부채 터질까? 터지지 않는 한 미국 경제가 그래도 견조하게 지속될 수 있다. 제가 터질 위협은 상당히 없죠. 제가 정부 부채를 보는 관점을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부채를 찍어내서 돈을 주는 방식은 저는 세 개의 양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양동이가 있고 미국 내 민간이라는 양동이가 있고 해외 양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사실 미국이 달러라는 게 전 세계를 다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하면 미국이 정부 부채를 찍어서 조달하는 게 달러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달러를 네. 민간에다가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있고 해외 쪽으로도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 정부의 부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에게 흑자로 갈 수 있는 거고 미국 내에 있는 민간에 흑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적자를 계속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 풀린 적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낸 적자를 가지고 풀어준다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부채를 볼 때 좀 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뭔가 민간에서 뻥 터졌던 것들이 민간의 부채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위기가 빠졌던 거예요. 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외든. 그래서 달러가 지금 공급이 잘 되고 있느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가지고 과거에 무슨 위기가 생겼을 때는 해외에도 돈을 풀어주고 미국 민간에도 돈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해외에는 돈을 안 줍니다. 다 미국 내에 있는 민간과 개인들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정부 부채는 우리는 계속 미국 정부 부채 문제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 부채가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미국 민간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보조금 형태로 줄 수도 있고 뭐 사회복지 형태로 줄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민간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민간의 그 재무 상태를 계속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표만 이거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표만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좀 그래프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미국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은 일어날까? 미국 기업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그 채권, 미국 기업들은 회사채를 찍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도 자기들의 부채를 조달하고. 근데 코로나 당시에 저금리 시기 때 회사채를 만기를 길게 해서 다 조달을 해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가는 비용 자체가 저금리로 일단 돈이 다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 민간으로 돈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지금 현재 기업들 보면 순이자 비용 자체가 매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지금 매우 건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인데 그래프 보시면 미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 좀 뚝 떨어져 있는 저 그래프 있죠. 녹색 그래프. 네. 저게 지금 미국 가계의 현재 상황이에요. 미국 가계는 08년도 이후에 부동산으로 한번 C급을 해보니까 네. 그런 식의 그 이제 자기들은 부채 조달을 잘 안 하고 있었고 현재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소득 대비 부채가 지금 저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보시면 지금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호주랑 캐나다는 지금 180%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 정부 부채에 지금 너무 매몰되어 있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비기축통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정부가 잘 디폴트가 나냐 아니면 정부가 망하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같은 비기축통화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저는 맞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미국 정부의 부채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기초통화국이고 현재 지금 글로벌 1위 패권국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라는 국가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GDP가 계속 잘 나오고 있느냐라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그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관점이라고 하면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 민간에 저기서 뭔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 성장 자체가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할 때 미국의 성장은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현재 민간에서는 매우 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정부 부채 뭐 터질까라는 그 대주제에 대해서 터지지 않는다, 터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시고 오히려 인플레는 좀 성장도 뒷받침되고 인플레도 좀 어느 정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히려 무서운 거지.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 붕괴될까, 경제 위기 올까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하는 게 경제 위기 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정말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고 뭐 유동성도 공급하고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구조죠. 좀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그렇죠, 아닌가 지금.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기업의 순이자 비용은 줄어들고 또 가계도 이 건전성이 올라갑니다. 가계 건전성이 지금 아까 보여주 DTI 기준으로 보여주셨지만 근데 미국 정부는 계속 순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그렇죠.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으로 정부로서도 2차 이자 부담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어쩌면 한 가지 측면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기축통화국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부채가 터진다. 그럼 뭐 경제 위기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끊임없이 가계와 기업에 지원해 줄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할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의견을 드려보면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나홀로 강했을까? 세계 경제는 저성장화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던 미국이 정부 부채를 계속 키워놓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집중되게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하면 해외 자금마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네. 이것은 미국 경제가 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굉장히 강한 요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조차 네. 1,000조가 넘는 기금을 35% 가량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4년에 다른 부문이 있죠. 음. 그러니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리고 간접 투자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네. 그렇게 굴리는데 24년 중반에 확인했더니 다 마이너스인데 미국 주식만 플러스예요. 미국 주식만 약 19% 플러스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기금을 운용한 성과가 플러스 한 6, 7% 되거든요. 그게 온전히 미국 주식 때문이었어요. 그 경험을 하니까 경험은 또 다른 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더 돈이 쏠리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기업도, 기관도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맞아요. 자꾸 미국으로만 쏠려요. 그러니까 미국 강달러가 야기되고 강달러가 야기되니까 더 트레이딩이 그쪽으로 일어나고 음. 미국 정부는 또 부채에 의존해서 계속 나라 살림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 없이 계속 호황을 지속하는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 주가가 계속 전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네. 그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네. 그래프가 우상향해 왔고 이 우상향한 그래프가 정점을 갱신해 온 것만 보면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교수님도 이제 아까 경기 사이클 말씀 네, 주셨지만 네, 저는 일단 사이클을 볼 때 세 가지를 봐요. 네, 하나는 뭐 교수님처럼 똑같아요. 경기 사이클. 네, 경기가 지금 확장 국면이냐, 음. 회복 국면이냐, 뭐 지금 둔화 국면이냐, 침체 국면이냐. 침체 국면이면 그러니까 그 국면마다 주식 투자를 언제 해야 될지 일단 판단을 하는 게 그렇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사이클을 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그 닷컴 버블 이후에 기술이라는 거를 가지고 20년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살아온 나라예요. 네, 기술 사이클. 그게 미국 GDP가 당시에 90년도 이후에 최근까지 한 30년 정도 동안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중국 GDP는 48배 올랐어요. 네, 그런데 미국 나스닥 100의 주가 지수 보시면 미국 GDP가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주가 상승률은 거의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중국은 GDP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본토 주식 같은 경우에는 4배인가 5배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를 하냐고 하면 미국은 미국은 국가 성장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미국 기업의 주가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나라인 거고 중국은 GDP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본토 주식들은 이것밖에 못 올라간다는 나라입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결국은 혁신이거든요. 기업이 혁신을 해서 자기들이 재무 구조도 잘 짜고 기술 개발을 해서 글로벌 1위가 되고 이것들을 계속 혁신을 한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가 500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500개 있는 기업이 계속 바뀌어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바뀝니다. 절반이 뭐 한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새로운 기업들로. 예, 예. 그런데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있는 기업이 계속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새로운 산업이 보이면 그게 계속 바뀌면서 그 주가 지수라는 거 관점 자체를 계속 우상향을 만들어 오는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 사이클이 저는 이번에 AI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이후에 새로운 기술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이클은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면 물론 내년도에 또 5% 빠지고 10% 빠지고 주가 지수 측면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미국 끝났다. 닷컴 버블 이후에 또 버블이 꺼진다라는 왜냐하면 그동안 오른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95년도에서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그리고 IT 기술이 그때 혁신을 이끌었던 그 5년 시기를 보면 당시에 5년 동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 빠졌던 적이 2번 있었고요. 10% 빠졌던 적이 4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침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이제 베어리시한 사람들은 나와서 이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근데 그때를 그래서 손절을 했거나 익절을 했거나 그때 포기하고 더 이상 주식을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은 나스닥이 5년 동안 한 400% 올랐거든요. 그거를 하나도 못 먹었을 뿐더러 98년도에 워렌 버핏이나 드러켄밀러 이런 구루들도 미국 주식이 비싸다는 입장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나스닥 그래프를 보시면 99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그때 버블이 붙었던 게 저는 당시에 인터넷 사이클에서 집에서 하는 유선 인터넷 사이클에서 99년도에 붙었던 사이클을 보면 무선 인터넷이 그때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퀄컴이라는 주식 자체가 엄청 그때 26배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사이클 자체에서 이게 지금 단계별로 지금 가고 있는 사이클이 맞다라고 하면 네. 저는 미국 주식이 계속 지금 우상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사이클 자체가. 근데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과 지금을 놓고 보면 과거 인터넷 사이클도 4년 동안은 유선 인터넷을 관점으로 해가지고 그 시스코라는 주식이 그래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게 4년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마지막 1년은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는 저 무선 인터넷을 내러티브로 가지고 와서 확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버블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고 그 버블을 꺼트리려고 막 연준은 막 금리 인상을 하다가 뭔가 뻥 터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AI 사이클이 과연 그때 사이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99년도와 같은 사이클이냐 아니면 95년에서 98년도 그 사이의 사이클이냐고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그 버블 내러티브가 붙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금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주가들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던 거지 저 멀리 실적이 없는 기업들을 갑자기 들고 와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쏠리는 현상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1월 달에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2월 달에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것들은 물론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빠질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빠질 때를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 빠질 때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는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인데 2025년도는 현재 봤을 때 그게 버블이 꺼지는 시작점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네. 미국의 GDP가 무너지지 않고 기업들이 실적을 내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 멀리 있는 AI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AI의 가장 마지막 종착점인 기업들이 갑자기 와서 버블을 막 만들어내는 현재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물론 변동성에서 저는 계속해서 좀 비중을 채워나가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네. 부분이에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보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기술적 분석만 보면 그 쉽게 말하면 미국 주가 그래프의 움직임만 보면 고점이다 그럼 떨어지겠지 저점이다 오르겠지.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버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고점이 왔는데 고점이 온 근거가 뭔지를 보면 이 고점이 다시 고점을 갱신할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금융위기 직후에 33%였었어요. 지금은 55%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33%에서 40%로 오를 때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버블이라고 했겠죠. 40%에서 45%로 오를 때 역시 역사상 최고점이니까 정점이라고 생각했죠. 네. 기술적 분석만 보면 또 50%로 오를 때 역시 정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버블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이 되느냐? 미국 GDP가 세계 GDP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50%가 시가총액을 차지할 수 있느냐? 버블이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그렇죠. 역시 50에서 55%로 올 때도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S&P 500에서 유독 돈이 많이 쏠렸던 미국으로 돈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데 많이 쏠렸던 그 기업들이 맥세븐이에요. 근데 그 맥세븐이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보면 엄청나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엄청나게 지출하는데도 영업이익이 그 어떤 기업들보다 높아요. 근데 엄청나게 지출하는데도 영업이익이 높으면서 역시 동시에 그 지출하는 분야가 중요한데 사탕 사 먹는 게 아니라 우유 사 먹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요 정말 대거 R&D 지출을 늘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지출을 늘리니까 지금까지도 따라올 수 없게까지 기술을 만들어 왔는데 기술 추격을 불허하는 듯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또 돈을 유입시키는 거고 45에서 50으로 오를 때는 이견을 갖다가 50에서 55로 오를 때는 이견을 갖다가 그럼 55에서 60으로 오는 것도 또 이견을 가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까 주셨던 의견 중에 참 석연치 않은 부분이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나열하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바뀌어요. 네. 이 계속 바뀌는 게 좋은 나라인 겁니다. 음. 계속 혁신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미국은 계속 바뀌는 게 위에 있던 기업이 낙오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밑에 있던 기업들이 치고 올라와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서로 경주하듯이 다 달리는데 더 빨리 달리는 애가 역전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위부터 나열하면 밑에 있는 기업이 치고 올라와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어도 위에 있는 기업이 낙오돼서 바뀌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네. 제가 틀린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재계 몇 위에 있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고 경영 잘못하고 의사결정 잘못해서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냥 무슨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증시를 올려놓자, 밸류 프로그램 하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접근일 수 있겠으나 구조적으로 어디에 우리 금융시장의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미국처럼 어떤 방향으로든 그 선순환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부채 의존해서 자기 기업과 자기 가게를 살리는 방향으로 돈을 투입시키고 해외로부터도 돈이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방법은 결국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정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이 딱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일단 왼쪽에 있는 게 9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을 얼마만큼 했는지가 검정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률이에요. 그 당시에 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제가 가져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엔비디아의 주가 지수인데 주가 지수와 자본적 지출인데 그게 뭐 최근 상황이에요. 이게 95년도랑 지금 엔비디아가 했던 거를 보시면 IT 버블이 시작되는 그 95년도 시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막 우려를 많이 했죠. 야, 이거 너 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냐. 주가도 그때 막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지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매출액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저 검은색 막대 그래프 자체가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지출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면서 검정색 그래프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엔비디아도 최근 그 오른쪽이 가장 최근이거든요. 그거 보시면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자본적 지출을 많이 했어요. 검정색 그래프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보시면 내려왔잖아요. 저게 엔비디아가 자본적 지출을 줄였다라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게 주가의 우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클을 보면 예전에 과거 시스코를 이런 걸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첫 시발점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뭐 테슬라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엔비디아만큼 저렇게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걔네들 주가뿐만이 아니라 걔네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AI 사이클이 지금 현재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가 자체가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나 재무부에서 자기들의 핵심 산업 그리고 패권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지금 명명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 정부가 과연 정부도 지금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AI 쪽으로. 이 보조금을 과연 줄일까? 저는 더 늘릴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중국은 막는다고만 해서 될 나라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위에 올라서야 된다. 네. 그러면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우리는 기술 개발을 훨씬 더 빨리 해서 격차를 벌리는 게 우리가 살아날 길이라고 지금 거기서는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절대 AI 사이클이 1, 2년 안에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미국 정부도 알고 있고 기업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지금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걔네들이 가지고 쌓여있는 지금 현금 보유량을 비교해 보면 현금 보유 대비해서는 그렇게 지출을 또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게 사실 이 그래프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노란색이 지금 미국 IT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현금 순유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올라오는 거 맞거든요. 네. 그런데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잉여 현금 대비해서 투자 활동 현금 순유출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여전히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정부는 밀어넣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매출액 대비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쌓여있는 순현금 정부가 사실 그동안 계속 적자를 내면서 풀어줬던 순현금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충분하다라는 게 현재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든 정부든 절대 투자를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사이클이 지금 끝났다고 안 보는 이유가 미국 고금리고 정부 부채 많고 다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고금리에 나가 떨어지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국 외에 있는 국가들이고 미국에 있는 스몰 기업들이에요. 작은 기업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도 미국 소비의 70%가 지금 아까 미국 GDP의 70%가 소비거든요. 근데 그 소비 70%를 차지하는 거 보면 미국 상위 10%에서 40%가 거의 미국 소비를 다 쓰고 있어요. 걔네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근데 하위층은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는 거죠. 그 인구는 많지만. 네. 그럼 양극화는 사실 사회적 현상은 맞는데 소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금리로도 이자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러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빅테크든 나스닥이든 이런 그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높은 기업들은 현재 잉여연금이 이만큼 쌓여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가지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미국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양극화를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면만 계속 보면 미국 경제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실제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미국 성장을 이끌어가는 게 미국 소비라고 하면 그 소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지금 외식을 계속 하고 있냐, 비행기를 맨날 타고 놀러 가고 있냐, 이런 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기업들도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이 기업들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기업들이 계속 잘 살고 있으면 주가지수 자체는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낮겠구나라는 거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들을 이제 좀 저도 이제 생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저도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신 전문가분들도 존중하고 뭐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도 다 존중하지만 주로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왔으니 언젠간 떨어지지 않겠어. 근데 역시 40에서 50, 50에서 55로 오르는 동안에는 그런 의심을 왜 안 하셨습니까? 라는 역질문을 또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지금 고점이니까 떨어지겠지. 그리고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항상 고점을 찍었다면 왜 고점을 찍었는지를 봐야 되고, 저점을 찍었으면 왜 저점을 찍었는지를 봐야죠. 그게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 아니고 또 위에 올라간 기업들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꼬꾸라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미국 버블 붕괴되나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붕괴보다는 오히려 이런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미국으로 돈이 더 무섭게 몰려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벌써 초과하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끝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인왕과 토론합시다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네.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토론으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긴장했습니다. 제가 그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이세요? 왜냐하면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교수님 의견을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제가 다 섭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또 그렇게 또 토론 관점으로는 제가 또 방송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긴장을 했는데 워낙에 또 편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아유. 제가 나중에 다음에 한번 또 나오게 된다면 네. 사실 제가 책이나 이런 것들의 관점을 보면 대부분 유동성 관점입니다. 네네. 그게 단기적인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 번 더 그 1분기나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와서 지금 현재 상황의 유동성이 이렇고 지금 유동성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1월에 제가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 길게 토론하고 싶었는데 주신 그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토론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현상을 보실 때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360도의 측면을 고루 보실 수 있게 전 토론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준비됐던 질문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이것만 준비해 왔는데. 네, 아유, 준비를 해오셨다면 죄송한데 저희 채널 출연하실 때는 아무 준비 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냥 평상시 마음으로 네. 편안하게 오셔서 저랑 이렇게 대화한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에 또 한번 뵙기를 네네.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